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남양 특집, 이번이 세 번째 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양 특집에 규칙이 있습니다. 분위기 초치기 그렇게까지 무서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댓글로 키베뜨기, 채팅으로 키베뜨기 금지입니다. 제발 분위기 망치려면 집 가서 엄마 어깨나 한 번 더 주물러 들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양양 특집 3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도 특집입니다. 린도 칼리가트 사원의 칼리. 참고로 이번 남양 특집에는 깜놀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저는 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서 담력 키워서 알아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나라 인도의 종교답게도 힌두교에는 별의별 희한한 신들이 많음. 그 중에서도 괴붕이들이 잘 아는 칼리 여신은 파르바티 여신의 화신이자 힌두교의 파괴의 신 시바신의 아내, 창조, 파괴, 시간, 힘, 죽음, 변화, 전쟁 등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아래와 같이 생겼음. 야 이거 목걸이가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세공을. 사람 대가리로 목걸이 플러스 브라자를 만들어 입질 않나. 표정이나 배경이 매우 흉흉한데 이 글에서 다를 칼리가트 사원의 칼리에 비하면 선녀임. 자, 사진주의 하세요. 오, 씨발 뭐야. 칼리의 신상은 콜카타 칼리가트 사원의 칼리로 콜카타의 어원이 된 그 칼리임. 통상적으로 칼리의 검은 피부는 절대성, 시간, 순수함과 지혜를, 세 개의 눈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늘어진 혀는 시바신을 밟은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상징한다고 함. 독특한 점은 다른 사원의 칼리 신상은 그래도 흉흉하긴 해도 적어도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괴함이 덜한 편인데 유달리 칼리가트 사원의 칼리는 검은 피부, 세 개의 눈, 튀어나온 혀만이 강조되어 있어서 불쾌한 골짜기가 강조됨. 개무섭네. 이게 눈이야? 18세기까지는 저 머리만 있었는데 이후에 황금과 은으로 혀와 손을 만들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함. 칼리가트 사원은 칼리 신앙의 중심지이자 힌두교의 성지임. 존나 이게 인도 특유의 그 뭔가 사파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될까? LSD 한 거 같지 않아? LSD 한번 빨고 만든 거 같아. 인도 신화 중 칼리의 또 다른 화신 중 하나인 사티 여신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불에 타 죽은 사건에서 사티의 죽음에 상심한 시바신이 사티의 시신을 들고 구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됨. 그 꼴을 보다 못한 질서와 유주의 신 비슈누가 사티의 시신을 51조각 내서 인도 전역에 뿌려놨음. 51조각 난 사티의 시신을 샤크티가 떨어진 곳을 샤크티 피타스라고 하는데 이 칼리가트 사원에는 사티의 시신 중 오른발에 발가락이 떨어졌다고 함. 사티 여신의 시체가 떨어진 곳에 왜 칼리 사원이 세워져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 콜카타는 칼리 신앙, 일명 칼리쿨라 네시 샥티즘의 중심지로 과거에는 인신공양이 성행했어. 인신공양이 했었대. 보통 칼리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지인을 퍽치기해서 모가지를 따서 맞췄는데 이 때문에 인신공양을 일삼는 칼리 광신도들은 신디어로 사기꾼이라는 뜻의 뚝이라고 불림. 이후 인도를 침략한 영국인들이 이를 줄여서 떡이라고 불렀고 현재 힙합의 떡의 어원이 진짜요? 떡을 라이프 할 때 그 떡? 신기하다. 인도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거네? 누구 하나 잡아서 족치는 건 비슷함. 이 전통은 현대에도 유지되어서 지금도 칼리가트 사원에서는 매 정오마다 어린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음. 와, 원래는 사람을 바쳤다는 거야 그러면은? 칼리의 피부를 닮은 검은 염소가 가장 좋은 제물로 여겨진다고 함. 유튜브에 염소 도사라는 영상도 있는데 실사 고어라 썰릴 가능성도 있어서 가져오진 않았음. 피의 여신 칼리를 위해 인도에서 4세 아이 머리를 제물로 바쳐. 2015년 기사. 티루마라 라오는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프라카삼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마누 사가르를 납치했다. 얘를 납치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모시는 피와 복수의 여신 칼리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다. 콜카타의 근원 여신답게 사원 근처에서 칼리가트 칼리와 관련된 굿즈도 파는데 안 사요. 안 살래요. 칼리 여신은 파괴와 전쟁의 여신이지만 재창조와 어머니의 사랑, 용기를 나타내는 여신이기도 함. 그래서인지 저 외모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를 데려와서 축복을 비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인도가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인도하고 일본. 자, 그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도중 자살한 브라질 유튜버.
때는 올해, 비교적 최근인 2025년 4월 30일에 일어난 일. 브라질의 시골 마을에 살던 어린 유튜버 맷비트 2006 마테우스가 알루시네이트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함. 라이브 당시 모습. 당시 라이브에서 마테우스는 자기 방에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방송을 시작했음. 이때 마테우스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며 유언을 남김. 아 씨발. 아씨. 이후 마테우스는 12게이지 산탄총을 꺼낸 후 자신의 머리를 향해 조준한 후 방아쇠를 당기면서 잤다. 방아쇠는 총 2번 당겼는데 첫 발은 불발됐고 두 번째가 당기자 격발됨. 가족들이 이렇게 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테우스의 가족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보더니 다른 가족에게 급히 불러서 상황을 수습함. 이게 당시 라이브에서 일어난 일이었음. 마테우스는 누구인가? 앞서 말했던 마테우스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한 유튜버였음. 닉네임으로 보아 아마 2006년생으로 보임. 마테우스는 생전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였음. 생전에 마테우스는 푸나펑 게임 팬으로 보였고 어떤 이름의 모드를 제작하고 있었다고 함. 놀랍게도 마테우스 유튜브 채널은 아직 존재함. 라이브 당시 구독자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사후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간 등 상승함. 역사 속 이상한 사진들. 1900년대 가축과 할로윈. 옛날 할로윈은 너무 할로윈이야. 뭔 느낌인지 암? 1900년대 전기 사용 반대 프로파간다 만화. 2차 세계대전 아이들을 위한 미키마우스 방독면. 보일러 폭발로 기괴하게 붕괴된 증기기관차. 십자가 세척하는 성당. 뭔가 이렇게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카메라가 아닌 자신을 쳐다봐서 검은 천을 두른 어머니와 아기의 사진. 1979년 에일리언의 체스트버스터가 가슴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관람하는 테스트 관객들. 나 이때 보고 싶다. 1979년에 에일리언 처음 봤으면 진짜 충격 엄청 크겠는데? 아기를 대피시키는 체르노빌 청산인. 3천만 마리의 들소의 무덤. 1870년. 아파치 부족의 의식. 인디언이죠. 사후에도 회의에 참여한다는 클럽의 규칙을 지킨 더 포스트 몰튼 클럽 창립자. 약속을 지켰다기보단 그냥 니들이 가져온 거잖아. 니들이 가져와서 전시회수로 한 거잖아. 1900년도 아기 딸랑이. 애들 기억이 안 좋을 것 같은데. 19세기 두통치료법. 아, 그 원인을 없앤다고.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머리를 부셔야 된다. 실제 1900년대 영매술사. 19세기 여성 보디빌더 선두주자. 와, 19세기면 약물도 없었을 텐데. 대단하네. 자, 미스테리입니다. 지저국을 탐사한 어느 미군의 이야기. 지저는 말 그대로 땅 밑의 세계, 이런 음모론이 있죠. 리차드 버드의 사진인데요. 리차드 버드는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로 최초로 극지를 탐사하려 했던 인물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미국 정부는 남극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대규모 남극 탐사를 계획하게 되고 리차드 버드는 이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작전 중 리차드는 지저 세계를 탐사하게 된다. 1947년 2월 19일 리차드는 비행 중 안개로 인해 기체가 흔들리며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난 후 바깥의 모습은 남극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숲과 강들이 나타난다. 또 어떤 장면이 나왔길래? 에? 리차드가 찍은 지저세계 사진들. 리차드는 이런 신기하고 기묘한 상황을 무전기를 통해 빠짐없이 알렸다. 그리고 리차드는 멸종됐던 매머드를 보게 됐다고? 에이, 분위기 좋지 마. 매머드. 성체와 새끼의 사진. 이전에 본 적 없던 비행체에 이끌려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리차드의 1차 지저세계 탐사는 이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9년 뒤인 1956년 미국 정부는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해 과학적, 군사적 관심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미지의 장소 남극을 다시 한번 탐험하게 된다. 그 작전이 바로 딥프리즈 작전이다. 그리고 이 작전의 지휘관으로 리차드 버드가 선택이 된다. 리차드는 다시 한번 비행기로 남극을 탐사하던 도중 갑작스레 계기판에 혼란을 일으킨다. 이때 리차드는 기체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리차드는 또다시 지저세계로 오게 되고 이번엔 외계 비행체의 도움으로 지저세계 육지에 착륙하게 된다? 외계 비행체요? 리차드가 찍은 외계 비행체 사진? 그리고 리차드는 높은 건물들이 많은 지저국의 시민이자 거대 거인 아리아니를 만나게 된다? 리차드를 찍은 지저인의 사진?
그들은 굉장히 크고 머리가 금발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당신은 지상에서 유명하고 상당히 고결한 자이기 때문에 지저구의 출입을 허가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후 지상세계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만일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지상세계의 주민들을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고 말했다. 그 뒤 리차드는 지상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나폴리탄 괴담류의 매력. 분명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어째서라는 의문이 따라오는 미지의 공포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나폴리탄. 안내문. 중앙 어울림 시장은 2차 안전등급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안심하세요. 안내문. 중앙 어울림 시장은 구조안전 시설물 지정이 되었으므로 시설물 사용은 즉각 금지하고 대피하세요. 진짜 나폴리탄인데? 안전수칙. 실습실에서는 한다. 요사에서만을 지킨다. 사용 전 알려줘 씨발 살고 싶어. 네딜러 누구누구가 엄마가 과거 받았다는 공지문 출산모분들에게 66년 12월 페어뷰 사우스데일 병원 의료진 및 해너핀 카운티 의사회는 귀하께서 익명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니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출산모께서 의사를 자칭하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보통 신문에 아기 출생 공고가 게재된 직후 걸려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2-3주 지난 후에도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보통 담당 의도는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전화를 걸었다고 하며 도말 검사 결과가 의심스럽게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남성은 당황스럽고 개인적이며 민감한 질문들을 합니다. 만약 담당의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자칭하며 전화를 걸어온다면 그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담당의와 지역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이제 자리 바꾸고 앉아서 청소하는데 이런 게 나왔다? 자네가 이걸 읽고 있을 때쯤 난 이곳에 없겠군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이곳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옥과도 같은 이곳에서 도망치세요. 이곳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알바부터 막노동까지 별의별일을 다 했는데 여긴 진짜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알아차렸을 때 이미 당신은 늦었습니다. 기회를 줄 때 얼른 도망가세요. 저는 지금에서야 도망을 칩니다. 부디 일찍 도망가기를. 중소폴리탄. 이쯤인 여러분들께 협조 요청 드립니다. 냉온수 사용 시 감압변 소음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소음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특정 세대를 찾을 수 없어 전 세대에 공지하게 됐습니다. 세탁기 냉온수 사용 시 삐삐 하는 백고동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도 물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도망치십시오. 어? 어떻게 되는 거야? 폭발하나? 야 얘들아 이거 뭐냐? 예대 A동 1층 화장실에 붙어있음 개무서워 지릴 것 같음. 단국대학교 예술 A동 1층 안전수칙. 화장실에서 뛰지 마십시오. 바닥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오전 2시 정각에 10초 이상 거울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세면대에 기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화장실 입구에 땡땡이라고 적힌 팻말이 있을 땐 출입을 금지합니다. 변기칸 안에서는 절대로 문에 노크하지 마세요.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한 2인 이상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야. 찝찝해. 해설 없어. 진짜 나폴리탄이야. 일본 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춘 최악의 범죄 사카키바라 사건. 97년 5월 27일 고베시 스마구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 검은 비닐봉지 소개된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하세준의 절단되고 참혹하게 훼손된 머리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주변에 전혀 원한 살만한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의 입에는 쪽지가 물려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보시게나.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제재를. 단연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은 슐킬러? 당연히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혀졌고 범인을 잡기 위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한다. 그러나 그때 일본은 현대와 달리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증거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목격 증언이나 정황 증거 또는 경찰관 개인의 수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황을 기준으로 경찰은 30대 무직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착수하는데 사실 이는 진범이 노린 거였다.
진범 아즈마 신이치로, 당시 15세, 현재는 개명하여 이름을 알 수 없음. 그는 89년 출생이며 자신이 5살이 되던 해 노안으로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매우 폭력적으로 잔인했는데 그와 얼굴을 마주치기 두려워한 학생이 전학을 가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의 성향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더욱 잔혹해졌다. 길가의 고양이를 잡아 육교에서 밑으로 던져버리곤 또한 고양이의 혀를 잘라 소금에 절인 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에게 심각할 정도로 걱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정신상담을 예루했으며 그의 부모조차 그의 이런 성향을 일부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진범에게 정신과 상담을 여러 번 받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알고 있었을까? 그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머리를 토막내어 학교 앞에 유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쪽지까지 남겨가며 흔적을 남겼음에도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자신이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자 점점 담담해졌다. 마침내 그는 30대 무직 남성, 한때 야구부 소속이었음, 아버지 없음, 이전에는 교육업에 종사했으나 해고당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와 유대감이 없음, 어렸을 적에 심한 이지매를 당함이라는 가짜 범인상을 설정한 후 그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언론사에 보낸다. 실제 편지인가봐. 전에 내가 밖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하는 걸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위다. 표지에 적혀있는 문자는 아무도 수객기도 뭣도 아니다. 거짓 없는 내 본명이다.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그 이름 붙어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남한테 불린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서 온전히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를 취하지 않았겠지. 하려고만 마음 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지길 수도 있었을 테지. 내가 일부러 세상에 주목을 끈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자신의 공상 속에서라도 실제 않은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라면 단지 지금까지 등에 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뿐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참하지 않게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거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 게임으로 즐기고 너의 취미를 살인해서 복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도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가 알지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천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종이에 쓴 글을 통해 대강 이해해 주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쩐지 속으로는 귀찮아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얼머부리려고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잡힌다면 아마 목매달려 죽겠지. 그러니까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진 안 하겠지만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축해주게.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빗바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 주 사이에 야채 3개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네가 사람을 채소라고 표현한 점을 상기한다면 내가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을 갖춰져 있다.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경찰들은 그가 설정한 거짓 범인상에 말 그대로 낚여 실제로 30대 무직 남성을 영유선상에 올린다. 다만 이 사건의 진범인 아즈마 신이치로도 피해자를 죽인 복장 그대로 사건 발생지를 배회하며 경찰에게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설마 중학생에 불과한 아즈마 신이치로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토막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찰은 그를 그냥 보내준다. 그러나 필적 대조를 하며 아즈마 신이치로가 범인임이 드러난다. 차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아즈마 신이치로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동생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다고 말하여 쉽게 그를 산 너머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갑을 낀 손으로 목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정이 만만치 않아 신발끈으로 죽였습니다.
사람을 살인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 만족감은 그때까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족감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체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그 목을 자르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고 말하자면 나의 작품이었으니까요. 피해자의 머리를 토막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자의 머리를 물로 씻고 다시 배낭에 담아 도모가오카 중학교까지 옮긴 뒤 정문 중앙에 두고 그 쪽지를 입에 물렸을 때입니다.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 성기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음을 몇 번이나 사정했습니다. 아즈마는 28일에 걸친 수사 끝에 7월 25일 고베 지방재판소에 송치되었고 10월 17일 고베 가정재판소에 넘겨졌다. 1급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일본의 형사 미성년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었는데 아즈마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만 15세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가 B급 호어 호러무비에 빠져있던 점, 작은 벌레나 동물을 살해하는 걸 즐기고 기괴한 언동을 보인 점을 들어 법원은 바로 풀어주지 않고 선도 및 정신치료를 지시했다. 아즈마가 워낙 일본을 뒤흔들었던 사건의 범인인지라 치료 당시에도 파격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병원 속에서 다시 아기 때부터의 성장 과정을 밝게 하자는 방법론 하에 병원 관계자와 유사 가족 관계를 맺어 치료가 진행됐는데 아즈마는 그중 특히 어머니 역의 의사의 마음을 쏟아 여의사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발광하여 시설 내에서 폭력 사건이 일으킨 적이 있다. 실제로도 아즈마는 자신의 어머니의 애증이 깊어 엄격한 어머니를 무서워한 만큼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도 강하였다. 사건을 일으킨 당일 어머니만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눈치채주길 바랬다고 공술한 바가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의 소년법 적용 연령은 16세에서 14세로 변경된다. 이 사건의 진범은 현재는 이름을 바꾸고 태연하게 일본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으나 범죄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죄를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프로파일러들의 공동적인 의견이다. 시발 처벌도 안 된 거야 그러면은? 그냥 교화 뭐 그런 교육만 시키고? 아 미친 새끼네 진짜.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그냥 저러고 끝이야? 1950년대에서 60년대 한국 청소년 범죄.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살짝 증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세다 하는데 과연 50년대 60년대는 어땠을지. 1955년 제주도에서 배구 친선 경기 결승전을 앞두고 오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작과 도끼를 들고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을 습격함. 한림고의 우승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됐다고 함. 습격 일당 중인 교사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뭐? 이 사람은 이 교사는 뭐야? 1956년 강원도에 사는 박영진 군이 같은 집에 사는 외삼촌뻘인 이강현 군을 칼로 찔러 살해함. 박영진 군은 이강현 군의 아버지의 첩의 동생으로 이강현 군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자신은 못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이 살해 원인. 1957년 경기고 학생들이 사소한 언쟁으로 싸움을 벌이다가 그부의 두부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했다. 근데 저 때 잭나이프 진짜 들고 다녔나봐. 1957년 서울 시내 해골단, 깡통단이라는 학생 갱단이 등장했다. 유괴, 감금, 노상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58년 전남 곡성에서 여수 고등학교 학생이 6.25 때 아버지를 북한군 부역자로 밀고해서 죽게 했다는 이유로 밀고자를 찾아내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경찰에 자수했다. 이거는 복수를 좀 했네. 58년 광주공고 학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구타하여 살해했음. 살해 원인은 사소한 감정. 68년 S고교 낙제생 이모군이 상급생인 동급생과 사소한 시비로 주먹다짐하다가 잭나이프로 배를 찔러 살해해버려. 잭나이프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저거. 뭐만 하면 잭나이프야. 58년 고등학생 5명이 지나가는 고딩 1명을 삥 뜯으려고 하다가 돈을 내놓지 않자 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 68년 성북구의 중학생 폭력 서클인 중암 돌산파 일당이 산에 토굴을 파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하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다가 2명의 여공을 토굴 안으로 납치 집단하다가 전치 일주일의 상처를 입힘. 등산 중이었던 설아볼고 학생들에게도 시비를 걸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음. 이게 뭐니? 58년 마포경찰서에서 고등학생 6명을 소녀 교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당함. 이들은 아현동 일대를 배회하며 유부녀와 소녀들을 능욕해온 이들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58년 관악산에서 술을 마시던 낙양공고 학생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조건 구타, 현금과 시계를 강탈하다 체포됐다. 59년 속리산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천안농고 학생이 여고생의 흉기를 위협하며 성추행하려다가 이를 다른 학교 남학생이 제지하자 칼로 엉덩이를 6cm가량 찌르고 도주하다가 체포됐음. 61년 경상남고 2학년 김성교 군이 학생 깡패들의 악독한 계략을 고발했다가 20여 명의 학생 깡패들에게 납치, 아랫배와 다리에 칼을 맞고 천마산 기슭 분뇨 탱크에 던져졌다가 순찰 중인 형사에 의해 구조됐다. 범행 일단은 지병수배 중이다? 1966년
서울 덕수궁 앞에서 21세 박경원 군이 3명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도중 지나가는 10대 3명이 웬 여자가 셋씩이냐? 둘은 양보하라고 시비? 아니 뭐야 이거 씨발. 이거 잭나이프로 박경원 군의 허리를 찌르고 도망치다가 2명이 검거됐어. 아니 잭나이프 씨. 아니 그만 들고 다녀. 1966년 만화방에서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이 자리 다툼을 하다가 4학년이 평소에 갖고 다니던 셋톱을 갈아 만든 칼로 6학년 학생의 가슴을 찔러 중상을 국민학교 4학년이면 초등학교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어이가 없네. 1959년 여름방학 때 한강에서 캠핑을 하던 고딩들이 사소한 감정으로 집단 싸움. 상대방을 도끼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다가 검거됐다? 엘든링이야? 이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태연하게 캠핑을 시켰다. 1960년 대구 소년원을 탈출한 소년 절도단이 처녀를 하숙집으로 납치하고 돌려가면서 하다가 서로 질투심에 싸움이 벌어져 칼부림이 일어났다. 3명은 검거되고 1명은 수배 중이다. 1960년 군산신문사와 정부일보가 군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상급생의 설교에 불만을 품고 석전, 돌팔매질을 벌였다. 돌팔매질을 벌였다고 보도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보도가 허위 가장임을 주장하며 신문사를 습격, 시설과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고 이웃 미용실까지 피해. 야, 뭐 잭나이프 안 가져갔냐? 어? 잭나이프에 맞을래? 셋톱으로 맞을래? 도끼로 맞을래? 아,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형님? 아, 그냥 안 맞으면 안 돼요? 어지러운데, 근데 진짜로? 1960년 거창고등학교에서 거창상고와 농구와 조롱을 하는 기사를 올리자 상고생 대표가 거창고등학교에 사과 성명을 요구, 답변을 주지 않자 거창상고생 400명과 농구생 200명이 합세하여 거창고등학교를 습격, 유리창을 모두 부수고 교내 시설을 파괴. 야, 이거 삼국시대 장수가 이거 병력들 모는 방식이랑 똑같은데? 400명, 200명 랠리 포인트를 찍고서 무서워졌다. 아, 나 미치겠네. 400명, 600명이 잭나이프 들고 갔다고? 이거는 농구 상고인데 낫, 망치, 괭이, 도끼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았을까? 아, 맞네. 그 상고는 그거 있대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렌치? 렌치 같은 캘리퍼스. 너 잭나이프 맞을래? 돌칼 맞을래? 캘리퍼스 맞을래? 아니면 600명한테 다구리 당할래? 너 뭐 할래? 형이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루리웹 게임 중독 사건. 저희 어머니 드디어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난데없이 어디 갈 데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병원, 그것도 정신과. 그리고 데리고 온 이유를 물으니까 대학교에서 게임을 많이 했으니 제가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학교에서 게임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검사만이라도 받자면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웬 정신 나간 소린지.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어서 결국 검사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학과에 다니고 있고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곳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번쩍이며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마 신의진 의원처럼 있는 말 없는 말 하며 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말투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은 멀쩡한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온 데다 약을 먹이려 하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약을 처방한 의사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게임한다고 저한테 약을, 그것도 먹이면 부작용이 있는 약을 저한테 처방했습니다. 지금 매우 열받고 슬픕니다. 확실히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께서 제가 게임학과를 정할 때 많이 반대했지만 성적 잘 내서 이제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게임이 사회악이라고 하니까 2번 생각해보지 않고 절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정말 나라에 이어 부모님한테까지 배신하겠습니다. 평생 제 편이라 생각하는 부모님이 뉴스 한번 보고는 절 정신병에. 정말 이제 전 한국이 믿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밉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로 보는 한국이 밉습니다. 2014년 글. 누군가 루리앱에 이런 글을 올렸음. 근데 다음날 다른 사람이 신상털이를 했는데 얘가 사이코패스 수준이었음. 트위터인가요?
어머니가 게임 중독으로 병원 데리고 갔다고 한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신상을 털어봤습니다. 신상 턴거까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범죄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제가 부모님이었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둬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무언가입니다. 허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에어컨 온도 높여도 될 것 같아. 추워 이제. 무서워. CERN 물리입자연구소의 미스테리. 입자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그 결과를 보는. 그래서 이런 데서 타임머신이라든가 어떤 공상과학의 소재가 되는 곳이죠. 슈타인즈 게이트도 여기서 나왔고.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 물리학 연구소다. 세계 최대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2008년에 입자 물리 연구를 위해 연구소 부지에다 50에서 150m 정도 되는 깊이의 27km의 원형 터널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것을 설치했다. 존나 금 27km. 보다시피 어마어마한 크기와 길이로 만들어졌다. 왜냐면 반물질과 힉스 입자, 암흑물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입자 연구기가 만들어진 이후 이상한 현상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CERN 연구부지 상공에 구름 기둥이 잠시 동안 생긴 것이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 기둥처럼 기둥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더니 은은한 빛을 발하며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또 정체불명의 블랙홀 같은 게 상공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도 있었다. 도대체 저 현상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음모론가들은 CERN에서 강입자 충돌기를 설치한 진짜 이유는 다른 차원에 있는 악한 존재를 소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CERN 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바 여신의 동상? 이게 왜 있지? 파괴의 여신 아니야? 시바가? 재창조와 파괴? 뭐야? 진짜 있네? 대체 왜 물리연구소의 힌두교의 여신인 시바 여신을 세워놨을까? 시바 여신은 모든 세상을 파괴한 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신이다. 음모론가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이 CERN의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 모든 세상을 파괴시킨 다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악마적인 존재를 소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걸 왜 과학적인 연구시설에서 시바신... 또 CERN 부지 내에서 관광 중인 어떤 사람이 밤중에 CERN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이상한 의식을 하다가 사람을 찌르는 인신제사 풍경을 목격하게 됐다? CERN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장난이었다고만 얘기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거 트위터 한번 볼까? 장난이라고? What the? 아니겠죠. 아니 그냥 뭐 그 영화 게임 그 일러스트 뭐 트레일러 뭐 그런 거겠죠. 무슨. 근데 시바시는 왜 오싹오싹 낚시하다가 건진 불길한 물건들. 내뿡이 좆된 것 같다. 진짜 좆됐네. 죽지 마라. 낚시 왔는데 이거 뭐냐? 재앙제, 죽일 살. 레알 무속인 도움받아서 저주인형 만들었나 보네. 저거 부적쓴 저거 소창이라고 안 좋은 기운이나 그런 거 풀어낼 때 쓰는 건데 낚시턴이 물깔아서 평소 하던 대로 종이에 적으면 다 녹으니까 글씨 안 지워지게 작정하고 부적 썼네. 저 안에는 뭐 별거 다 들었을 거고 그만큼 인형 부피가 통통해 보인다. 부메랑 쳐맞을 거 알면서도 왜 해주는 걸까 진짜 궁금하다. 아무리 방어를 해도 방어는 한계가 있는데 왜 저러는 거지. 소창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그냥 뻣뻣한 신봉 만들 때 쓰는 천 같기도 하고 수의 같기도 한데 색깔이 너무 부적색이야. 아닌데 저거 천 뭐 풀어낼 때 사용하는 천은 맞는데 잘 찌어나오게 금도가 있고 부적 쓰는 천이 저런 걸로도 따로 나오나? 가성비 저준 딱 봐도 다이소에서 산 것처럼 되어 있지. 부적 쓸 때는 빨간색 염료도 불교 만물에 따로 팔고 천도 거기서 팜. 머리 몸통 사지 부적으로 말고 흰 실 같은 걸로 참 진짜 정성스럽게도 묶어놨다. 너희 낚시하다가 이런 거 건져봤냐? 물고기 아니야? 건지지 말라고 미친놈아. 그걸 왜 주워? 5자 한 마리 4자 한 마리 건지고 기분 좋아서 원텐지라는데 뭔가 묵직해서 고기인 줄 알았는데 씨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왜 줍냐고 이거를. 고대 SCP 문명.
각 시대별 지구 최대 도시를 표기한 지도. 이 지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내주지만 내가 위키를 켜게 만든 한 가지 문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쿠쿠테니 트리필리아 문명이야. 나도 익숙진 않지만 걔네들은 여러 부분에서 흥미로워 보이지만 내가 눈에 띄었던 건 이 새끼들이 이 도시를 말 그대로 당대 지구 최대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한 60년 살다가 존나 다 태워버렸단 거야. 왜냐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딘가로 이주한 뒤 그지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원래 도시가 있었던 터로 돌아가서 원래랑 완전히 똑같은 도시를 기반부터 다시 지었어. 어떤 곳에서는 그건 13번이나 반복했고 이건 존나 SCP스러운 일이야.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불태울 순 없어. 시도는 있었지만 불을 지른다고 그런 식으로 폐허가 남진 않았거든. 그건 아마 기존의 불이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구란 줄 알고 검색해봤거든? 근데 위키피디아에 진짜로 이게 쿠쿠테니 트리필리아 문화. 쿠쿠테니 문화인들은 신석기 시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정착지를 건설했고 그 중에는 건물이 3,000개, 수용 인구가 2만에서 4만 6천에 이르는 소도시 수준의 정착지도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60에서 80년을 주기로 건물을 모조리 불태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니 왜 그랬을까? 뭔가 토지가 비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지르고 다른 곳으로 간 건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쯤에는 그 불에 의해서 토지가 비옥해져 있는 거지. 농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최악의 스토킹 사건. 혐주의. 뮤요크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동양적인 마스크를. 음악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임. 80년대 뉴 웨이브 아방가르드 일렉트로닉 뮤직계에 이끈 전설. 동양적이면서도 귀여운 외모와 얇은 음색과 그에 상반되는 가창력으로 데뷔 몇 년 만에 큰 인기를 얻게 된 가수임. 그녀의 많은 팬들 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카르도 로페즈. 우루과이 태생의 미국인이었던 그는 형의 해충구제 업체에서 근무하던 어쩌면 평범하던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클라인 팬터 증후군으로 인한 비만, 여성형 여유증, 작은 성기와 같이 남성적 매력이 전혀 없는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그는 어려서부터 예술가를 꿈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대에 들어갔으나 열등감과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얼마 안가 자퇴하고 간헐적으로 형의 해충 구제 사업체에서 일을 하며 사회적으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카르도는 93년부터 비오크에 대한 집착을 시작하고 무려 803페이지에 달하는 일기장에 비오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함.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개발해 70년대로 돌아가 비오크의 친구가 된다는 개찐따 망상이 줄을 이루었음. 일기에는 이런 망상글 말고도 자신의 뚱뚱한 몸과 거의 귀두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성기에 대한 자학하는 글도 있었음. 그러다가 96년 비오크는 영국 미션 골디와 열애설이 터지게 되고 리카르도는 이에 크게 분개하게 됨.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비오크가 고작처럼 불량해 보이는 흑인과 사귄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골디를 벌할 방법을 찾기 시작함. 처음엔 에이즈균을 가스탄 형식으로 뿌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계획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함. 리카르도는 결국 비오크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사후세계에서 만나다는 계획을 세우게 됨. 미친 새끼네 이것도. 그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제폭탄을 그녀의 주소로 보낸 뒤 자신도 였음. 그는 그렇게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 이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함. 그는 총 18시간 분량의 8mm 비디오를 남김. 그리고 9월 12일 그는 마침내 완성된 폭탄을 우체국에서 비오크의 런던 자택으로 보낸 뒤 카메라를 켬. 그는 아무래도 긴장이 됐던 것인지 텔레비전으로 비오크의 뮤직비디오를 재생시켜놓고 머리와 눈썹을 민 후 얼굴을 빨간색과 녹색으로 칠함. 그리고 내 최고의 날 9월 12일이 써있는 판자 앞에 의자에 앉아 비오크에 대한 분노 섞인 욕설을 내뱉고 매우 긴장된다를 연신 말하며 숨을 고른 뒤 마지막 곡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될 때쯤 This is for you 라는 말과 함께 총구를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김. 나흘 뒤인 9월 16일 부패한 시체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리카르드의 시신이 그의 계획보다 훨씬 일찍 발견됨. 현장에는 8mm 테이프들은 테러 범죄 증거 기록들이며 FBI를 위한 것이라는 리카르도의 친절한 문구와 리카르도의 시신,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됨. 테이프를 본 경찰들은 런던 경찰에 알려 폭탄은 비오크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압수됨. 피해 당사자인 비오크는 누군가 나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다니 정말이지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 나 자신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해주고 사생활에 간섭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며 런던의 집을 버리고 스페인으로 이민하잖아. 리카르도의 비디오는 2008년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현재는 마지막 비디오를 제외하고 모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음. 씨발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인간이. 누가 내 방에 폭탄을 보낸 거 아니야? 분명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거 뭐라고 적은 거야? 정정피?
경정 피가 꼼짝 못하는 자가 오직 12시간마다 돌아온. 어제 6월 8 10분마다 1분, 오늘 6월 9 5시간마다 1분 깨움. 피가 콸콸 쏟아진다. 엉덩이, 골반, 허벅지, 어깨 부셔질 듯. 마우스 파손, 컴을 못함. 눈썹 마인드 뇌 조작. 오른썹 눈썹 뼈 3곳 튀어나옴. 분통 터진다. 마우스 또 훼손. 컴을 못하겠다. 성기 항문 세균? 칩첸. 어느 경찰이 베리칩을 본인에게 심어서 계속 감시한다고 믿는 조현병 말기 증세가 기정사실화된 사람.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임에도 이 사람을 최초로 발굴해 인터넷에 알린 것은 외국 커뮤이며 한국에서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도 외국 커뮤에서 들어서 알게 된 경우가 다수다. 참고로 이 사람 아직도 저러고 있다. 심지어 몸과 정신은 저 때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 검색해볼까? 못 찾겠는데? 비공개 처리됐어. 못 찾겠어 나도. 이거는 근데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검열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중국 사람 골 요리 추측.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원숭이 골 요리라는 것을 먹어왔음. 원숭이 골 요리는 살아있는 원숭이 머리를 틀에 잡아 가두고 소독한답시고 머리 위에 끓는 불을 붓고 골을 쪼개서 살아있는 원숭이 뇌에 양념을 치고 퍼먹는 요리임. 이게 끔찍한 건 원숭이 팔 다리는 자유롭게 하고 틀 아래 북을 넣어서 북소리를 들으면서 이 요리를 먹는다는 거임. 이 블로그가 진짜 무서워. 잔인한 장면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이색 음식 원숭이 뇌 요리 방법과 맛. 중국에는 황제를 위한 코스 요리로 만한전석이라는 180여 가지 요리가 나오는데 다 먹으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만한전석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한 물경 5,500만 원을 받는 초호화 식당이 등장해 화제에 올랐다. 인간의 미감 외에 세디즘, 카니발리즘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엽기 음식들이 있다. 석회, 소금, 향신료 등과 함께 오리알을 섞인 피단은 오히려 별미에 가까운 요리고 계란을 오줌에 삶아 보양식으로 먹는 동자단, 일부러 닭을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한 뒤 그 닭으로 만드는 요리, 임신한 쥐의 뱃속에 있는 태중, 쥐를 갈라 만든 요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낙태시킨 태아로 요리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카니발리즘 별미의 정점, 원숭이 골 요리. 인간의 가학성을 자극시켜 미감을 증대하고 요리의 정점에 원숭이 골 요리가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원숭이 골 요리는 중국 남부 광둥성 요리다. 곰발바닥 제비집 뭐 이런 건가 이런 거. 모기 눈알은 왜 있지? 모기 눈알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3000년 전부터 먹어온 고대 음식 원숭이 골 요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얘기가 많다. 하나의 생명이 죽어 진귀한 요리가 되었는데 어찌 필사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고문헌에는 3000년 전부터 원숭이를 먹었다는 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온다. 이들의 고속담에는 산에는 원숭이 골 요리, 바다에는 바다 제비 둥지 요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예로부터 원숭이 요리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광둥성과 스촨성이 주 소비지였다. 해오롱장성과 산시성에 나오는 원숭이 골은 품질이 좋기로 정평났고 화난성의 로어양에서는 말린 원숭이 골을 낚시호롱처럼 실에 꿰어 파는 전문 상점이 있다고 한다. 이거 못 보여드려요. 원숭이 뇌가 이렇게 돼지 내장처럼 쌓여 있어요. 돼지 뇌라고 생각하면 보여줄 수 있긴 한데 뭔가 원숭이 뇌라니까 못 보여주겠네. 과거 황제의 진상품 목록에 들 정도로 귀한 요리였지만 마오쩌둥 집권 이후 원숭이 골 요리에 대한 전 세계의 혐오 가득한 시선을 의식한 중국 정부가 살아있는 원숭이 골 요리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먹으려는 입이 있는 한 근절은 어려운지 중국 어느 대도시를 가더라도 파는 식당이 있다고. 우선 원숭이 골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다. 물어 비밀리에 원숭이 골 요리를 파는 식당에 도착하면 식당 주인이 식객을 원숭이 우리로 이끈다. 한국 근교 오리농장, 개고기집과 비슷한 수준인 듯. 여기저기서 잡혀온 우리한 원숭이들의 반응은 처절하다. 원숭이들은 주인이 나타나면 모두 구석에 몰려 잔뜩 웅크린다. 이 몸짓은 나를 데려가지 마요 하는 거부의 손놀림이라고 한다. 이미 많은 체험을 통해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공포에 질린 눈빛들. 곧이어 식객이 한 원숭이를 지목하면 그때부터 원숭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지목된 원숭이를 어서 나가라고 마구마구 등을 떠민다는 것. 똥밭에서 부르더라도 이승이 났다는 말은 원숭이가 알긴 하는지 미물에 불과한 원숭이의 생존 본능은 인간에 못지않다.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원숭이의 머리털을 제거한 다음에 두개골만 까서
뇌를 왜 굳이 이렇게 먹어야 돼? 근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돼? 죽음의 북소리를 들으며 골수의 맛을 음미한다. 이렇게 처절하게 등 떠밀려 인간의 손에 붙잡힌 원숭이는 손님이 둘러앉은 테이블 밑에 들어가게 된다. 원숭이가 들어가면 몸이 꽉 끼이고 원탁 위로는 원숭이의 머리 윗부분만 나오도록 제작된 홍이 부착된 테이블이다. 탁자 밑으로 들어가기 전 식당 주인은 원숭이의 양손에는 붓과 부채를 묶어준다. 테이블 아래 통에 갇힌 원숭이는 통 밖으로 양팔만 나와있어 오로지 북만 두드릴 수 있을 뿐 사지를 꼼짝 못한다. 이제 사역제 시간이 왔다. 탁자 위에 봉곳이 올라온 원숭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북이 울리기 시작한다. 뜨거운 물을 붓는 이유는 일종의 소독. 다음에는 면도칼로 원숭이의 머리털을 민다. 이거하고 다음 사진까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이어 망치와 정을 이용해 원숭이 머리를 뽀갠다라고 한다. 이때 손님이 직접 목으로 머리를 깨보도록 하는 데도 있다고 한다. 원숭이 머리를 정이나 송곳으로 갈라보면 꽃 얼음을 깰 때처럼 톡 치기만 해도 그대로 갈라지듯 원숭이 두개골도 정수리 부분이 마치 뚜껑이 열리듯이 깔끔히 절단된다고 한다. 그때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원숭이 골에 갖은 양념과 뜨거운 콩기름을 뿌려가며 티스푼으로 떠먹는다. 시식 후기에 따르면 원숭이 골은 두부보다 연하고 해산물 같은 맛이 난다고 한다. 잔인한 식도락을 즐기는 동안 탁 아래에서는 원숭이의 북소리의 진홍곡이 처절하게 이어진다. 못 보여줘. 피나요. 이윽고 북소리가 멎으면 연애는 끝난다. 원숭이가 죽었다는 신호다. 죽은 원숭이의 골은 신선도가 떨어진 다음에 그만 먹는 것이라고 한다. 루신, 천하의 진미 극찬. 먹다 남은 원숭이 골은 또 다른 별미로 탄생한다. 골탕 요리가 그 하나요. 포를 떠서 햇볕에 장시간 말려 발효식품으로 먹는 원숭이 골 육포와 그것. 원숭이 골탕 요리는 근래 관동지방에서 각광받는 요리라고 한다. 원숭이의 목을 따서 몸의 피를 제거한 다음 털을 뽑고 원숭이의 남은 골을 전부 꺼낸다.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기도 한다. 이 골에 닭고기, 돼지고기를 추가하고 갖은 양념을 넣어 붓고 하는다. 한 차례 고아낸 재료와 육수는 다시 처음 목을 딴 원숭이 머리통에 붓는다. 여기에 두개골 뚜껑을 덮어 다시 약한 불에 중탕한다. 이렇게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 리얼 원숭이 머리통 골탕이다. 잘 만든 골탕은 황금빛이 돌며 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그 풍미가 세상 어느 요리에도 비할 바 없는 보양식이라는 것. 이번엔 말린 원숭이 골 육포차례다. 이야말로 중국 환시 요리사를 장식한 본격 정통 중화요리. 명청조 때에는 황제에게 진상한 요리였다고 한다. 원숭이골 육포의 맛은 부드럽고 쫄깃한 육질에 씹을수록 해산물 같은 풍미가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다고 한다. 원숭이골 육포의 맛과 흡사한 유사 육포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값이 비싼 원숭이골 육포보다 서민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이 육포 이름은 푸토우. 원숭이 골 요리에 관한 일화는 끝이 없겠으나 노벨상을 수상한 중국 근대 소설가 루신의 원숭이 골 사랑을 끝으로 소개한다. 루신의 이 1936년 8월 25일 기록을 보면 오후에는 정화가 원숭이 골 4개, 양고기 소시지 한 상자, 대추 2대를 보내왔다라고 적혀있고 정화에게 보낸 답장이 이렇게 쓰여있다고 한다. 원숭이 골 1개를 먹었다. 천하의 진미였다. 그 맛은 이제껏 내가 맛있다고 알고 있던 모든 맛을 떠넘어선 맛이었다. 먹는 것이 곧 하늘이다. 이 말에 중국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방금 우리가 본 거 그 자세한 거고요. 원숭이 골 요리. 중국에서는 고위층이 빈민층을 납치해 강제로 장기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애들 중 뒤탈 없는 애들 장기로 늙어서 고장난 제 몸을 고치는 거임. 중공 고위층들이 회춘을 유지하는 끔찍한 방법. 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에 빙의했다고 생각해볼 때 못 쓰는 장기인 뇌도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박쥐, 제비집 등 별거를 다 처먹진 않음. 중국인 입장에서 원숭이 뇌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상위 호환인 사람 뇌는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중국 고위층이 원숭이 골 요리처럼 사람 골도 쪼개먹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함. 괴담의 측면에선 해볼만한 이야기일지도? 러시아 수감자, 범죄자들의 문신의 의미. 이마의 철사,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종신형이래. 성당, 교회, 성. 위 건물들의 개수에 따라 수형 기간 또는 수감 횟수를 알 수 있음. 몇 년을 산 거야? 거미줄, 마약 중독자. 어깨의 견장, 나치, 해골 등. 해골은 살인자, 나치 문양은 서열이 높은 수감자, 간혹 SS 마크를 붙인 수감자도 보이는데 그건 끝까지 자백하지 않은 걸 자랑하는 것. 양쪽 어깨의 별, 특정 깬단의 소속. 새,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무법자. 십자가, 뒷세계의 거물.
목을 뜯는 단검, 감옥 내 살인을 저지름. 와, 씨, 감옥에서 살인을 했다고? 눈물, 살인범을 의미하며 색칠하지 않은 경우 보복살인을 준비 중. 이 사람 지금 사람 한 명 죽인 거지. 성모 마리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신의 가호를 받고 싶어. 호랑이, 경찰 및 교도관을 살해함. 씨, 호랑이가 두 갠데? 고양이, 한 마리의 경우 단독 절도, 집단으로 절도 혹은 강도짓을 함. 목의 뱀, 약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름. 장미, 감옥에서만 생활한 채 성장한 소년범. 인어,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킴. 사타구니 주변의 눈, 동성 성폭행범 혹은 감옥 내 성폭행 저지름. 가슴의 눈, 감옥 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수감자. 포커카드 도박사. 얘는 심플한데? 자기 직업을 새겨놨네? 수감자들과 훈훈하게 한컷 찍는 교도관. 자, 마지막 글입니다. 종교에 미친 가족과 사는 DC인. 속죄하느라 늦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1월쯤에 친구가 독립해서 원룸을 얻었는데 문제없고 좋다고 5월 초에 연락이 왔었음. 나도 이쪽에 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서 관심은 갖지만 예전에 원룸 관련 검색한 거 검색기로 깜빡하고 안 지운 걸 들켜서 엄마가 니녀는 이 성역에서 파수견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디 기어나가냐고 펄펄 뛰고 난리 쳤었음. 그래서 나간다고 해도 분명히 찾아내서 깽판 부릴 것 같아서 나가는 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친구가 그럼 도와줄 테니 자기 원룸에 짐이랑 가져다 놓고 생활하다가 확실히 결정되면 얻으라고 해서 일요일날 모두 나갔을 때 친구 차에 짐 옮기고 집 도착해서 정리함. 짐이랄 게 없어서 30분 안에 정리 끝내고 룸메이트 된 기념으로 소소하게 파티도 했음. 친구는 자기 언니랑 옥하게 하고 있어서 집에 올 때마다 엄청나게 피곤하길래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내가 대부분 전담을 시켰는데 워낙 이골이 나서 나랑 친구 것만 하니까 엄청 편했음.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성격도 잘 맞고 부딪힐 일도 없어서 무탈하게 시간도 흐르고 5월 동안 그렇게 안락하게 지나가 6월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 보고 나서 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있었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교회 목장 모임할 때 집 나간 딸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마침 새로운 전도사님이 흥신소 사장이라 알아봐줬다고. 그리고 인연이 주님이 지키시는 영역인 집에서 어디에 함부로 기어나갔냐, 새 속에서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려 한 거냐며 들고 온 편백나무 롱 십자가로 친구 살림살이 다 박살내려고 하길래 지금 바로 집에 돌아갈 테니 그만해달라고 하고 빠르게 짐 싼 다음 자동차를 여는데 귀환한 집에서 엄마가 아빠 디월트 연장 가방에서 망치 꺼내고 태블릿이랑 핸드폰 박살내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부엌 가위로 머리카락 잘림. 다음에 또 맘대로 기어나가면 이걸로 안 끝나고 네 친구도 끝장낼 거라고 으름장 놓고 어디로 도망가든 흥신소 전도사님이 다 찾아낼 거니 반성하고 있으라며 외출함. 예전 등초본 교부 제안도 알아봤었는데 불법의 힘이면 해발자일 듯. 친구한테 집 전화로 전화해서 예전에 내가 엄마가 매우 다혈질이니 혹시라도 엄마가 집에 잠깐 들어오고 싶다고 해도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땡볕에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 열어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나도 못 볼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끊음. 크게 상심하고 덥기도 해서 잘린 머리카락 치우고 거실에서 에어컨 틀고 잠깐 잤는데 일어나 보니 기침이 심하게 나서 호대원 먹는데도 이상하게 멈추질 않음. 다음날 엄마가 사온 위치 추적기 달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폐렴이라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받아옴. 그리고 뒤늦게 에어컨 살펴보니 곰팡이랑 먼지투성이라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함. 그랬는데도 폐렴에 이어서 차례대로 인후염, 중이염, 후비로 와서 목 아프고 목 위로 불타는 느낌 나고 귀는 먹먹하고 고름 나오고 목으로 계속 콸콸 흘러가는 후비로 때문에 숨이 깊게 안 쉬어짐. 기관지에 쌓여서 숨을 쏵쏵대고 계속 헛기침 해야 되고 잘 때도 기관지에 쌓이면 숨 막혀서 2시간도 못 자고 자꾸 깨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울다가 안정제 먹고 다시 자는 걸 반복함. 후비로 때문에 숨 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액티비드랑 콜데원 약국에서 사서 남용하다가 심장이 아프고 허혈성 대장염 와서 하혈성인가요? 이거 때문인지 나중에 피 검사할 때 간 수치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아짐. 그리고 3주 넘게 항생제 먹었더니 음식 먹으면 바로 장이 움직여서 잘 안 먹게 되니까 43kg 지금. 그리고 7월부터 좀 나아지다가 8월 초에 또 코로나 심하게 걸려서 잠 못 자고 2주 넘게 고생했더니 40kg 찌웠다가 지금 47kg 유지 중. 무단 독립으로 잡혀온 날로부터 옷창고로 쓰는 방에 속죄의 방이라고 엄마가 이름 붙였는데 거기에 갇혀서 거의 매일 공책으로 성경 필사 7페이지씩 하고 나면 거실로 풀려남. 무릎 꿇고 아침 식전기도 30분씩 하라고 해서 졸다가 편백나무 롱나무 십자가로 빠따 맞기도 하고. 저 롱나무 십자가 롱나무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성경 필사한 것들은 너의 죄악들이 여기로 일부 옮겨졌으니 번제할 거라고 엄마가 교회에 가지고 옴.
아빠랑 오빠는 넌 결국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비아냥거리기만 했음. 이모들은 우르르 와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어린 양 축복해준다고 방언 기도회 열고 책 주고 감. 교회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시접 실현했으니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고 축복한다고 청년부랑 돌격해서 설교회 열었음. 그나마 TV는 볼 수 있었는데 흉기난동 뉴스 나올 때마다 엄마가 또 기억하면 너랑 네 친구랑 저렇게 해버릴 거라고 하면서 부엌화를 자꾸 들이대서 힘들었지만 불법 번역도 아직 하고 싶고 타천 작전 완결은 봐야 돼서 아직 안 죽음. 9월 초에 자숙기간 끝내서 폰이랑 태블릿 중고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아직 속죄함이 부족하다고 뺏어서 열쇠 서랍장에 넣었다가 추석 연휴 동안 엄마, 아빠, 오빠 가족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오고 나서 기분 좋다고 이제 쓰라고 해서 글 써봄. 딸 빼놓고 한 거야? 뺏기기 전에 둘 다 비밀번호 설정은 철저하게 해놨음.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글이 두서없어서 미안하다. 가끔 삘 받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감성평 말하라고 나한테 뜯어서 던져주거나 공책자로 보여줬었는데 칭찬하면서 타락하고 죄가 많은 인터넷 친구들에게도 엄마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찍게 해줘. 다만 올리는 건 네 죄악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라고 하면서 찍는 거 끝나면 다시 뺏어서 서랍에 넣어서 잠갔었음. 엄마가 삘 받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감상평 말하라 그랬대. 소돔과 고모라 멸할지니. 악필이네. 주작이 아닌 것 같은데? 주작치곤 너무 정성스러운데? 심지어 글씨를 한 번 쓴 게 아니라 지금 3번, 4번 정도 똑같은 획으로 쓴 것 같거든? 만화 갤러리 사람이었구나. 만화를 좋아했나봐. 여기까지가 잉맨의 3번째 남양 특집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